수학책 16조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올림을 알아볼까요? 오늘의 학습 문제입니다. 무엇을 알아볼까요? 그래요. 지난 시간까지 수의 범위를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어림하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올림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204명입니다. 공책을 묶음으로 산 후 학생들에게 모두 한 권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공책을 최소 몇 권 사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그래요. 문제 상황을 한번 볼게요. 구하려고 하는 건 뭐죠? 그래요. 공책을 사는데 공책을 최소한 몇 권을 사야 하는지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건 보겠습니다. 참여한 학생은 모두 204명이고요. 그리고 공책을 묶음으로 사려고 해요. 그런 다음에 한 권씩 나눠주려고 하니 공책을 몇 권 사야 하냐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한 권씩 나누어 주니 204권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공책은 묶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10권씩 묶음으로 팔고 있고요. 100권씩 묶음으로 팔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여한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묶음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물음 보겠습니다.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 참여한 학생의 수는 모두 몇 명인가요? 그래요. 모두 204명이죠. 그렇다면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모두 공책을 한 권씩 나누어 주려면 공책이 몇 권 필요한가요? 그렇죠. 참여한 학생들에게 한 권씩 나누어 주려면 204명에게 한 권씩, 고민할 것도 없이 204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공책을 10권씩 묶음으로 사야 한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낱개로 팔면은 204권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책이 이렇게 10권씩 묶음으로 팔기 때문에 우리가 사야 하는 권수는 최소한 몇 권을 사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4권을 사야 되는데 10묶음씩 팔므로 최소한 우리가 200권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권이 문제예요. 낱개라면 4권을 사야 되지만 낱개로 팔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 때문에 10권짜리 묶음을 한 개 더 사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한 권씩 나누어 주려면 204권이 필요해요. 그런데 10권씩 묶음으로 사야 된다면 납권을 살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럼 부족하지 않게 우리가 납권은 팔지 않으므로 10권을 더 사야 하므로 우리가 이렇게 공책 10권씩 묶여있는 묶음을 사기 위해서는 최소한 210권은 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상황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0권씩 묶음으로 사려고 해요. 자, 묶여 있어요. 근데 100권씩 묶여 있어요. 이렇게 10권짜리 말고요. 이렇게 100권짜리 묶음으로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가 사야 하는 권수는 얼만큼일까요? 204권을 사야 하는데 일단 200권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4권 때문에 고민스러워요. 4권은 납권으로 팔지 않지만 이번에는 100권 묶음을 사야 돼요. 그래서 이 4권을 위해서 최소한 100권짜리 묶음을 한 개 더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100권씩 묶음으로 사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300권은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문제 상황 이해되나요? 납권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10권씩 아니면 100권씩 묶어서 세야 할 경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요. 이렇게 올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역시 초록색 상자가 나왔고요.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봤던 문제처럼 204 이렇게 1의 자리가 있지만 1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10의 자리 아래의 수인 4를 10으로 보고 210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하려는 자리에 아랫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뭐라고 할까요? 올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면 색깔펜으로 칠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의 자리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림 잡아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래 자리수를 보고 10의 자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하려는 자리에 아래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 여러분 밑줄 좀 쳐줄게요. 구하려는 자리에 아래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바로 올림인데요. 중요한 얘기는 바로 구하려는 자리예요. 구하려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고요. 그 아래에서 올려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10의 자리까지예요. 10의 자리까지. 그러면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수가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해요. 그렇다면 나는 10의 자리까지는 표현을 해야 되므로 그 아래 자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아래 자리를 보고 숫자가 있으면 이 숫자는 올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되죠? 4라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자리를 올려서 이 0이라는 수 대신에 하나를 올리면 바로 21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나요? 만약에 214예요. 그런데 나는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그 아래 수를 보니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가 있기 때문에 10의 자리에 영향을 줘서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그래요. 1 다음의 숫자인 220까지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이해되죠? 한 번 더 볼게요. 이번에는 나타내려는 자리가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야 돼요. 바로 100의 자리예요. 그럼 100의 자리에 이렇게 밑줄을 치고요.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를 이렇게 밑줄을 쳐준 다음에 그 뒤에 수를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수가 0, 4, 숫자가 있어요.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타내려고 하는 숫자 뒤에 숫자가 있으면 나타내려고 하는 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그래요. 바로 30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상황 이해되나요? 만약에 200이 됐어요. 만약에 200이라면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해요. 그런데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하는 뒤의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올릴 필요가 없겠죠. 만일 201이에요. 근데 나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해요. 뒤를 보니 이렇게 하나라도 있어요. 0이 아니에요. 하나라도 있으면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하면은 이 수는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가 되죠? 바로 300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바로 구하려는 자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구하려는 자리의 수가 10의 자리인지 100의 자리인지 살펴보시고요. 나타내려고 하는 수를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10의 자리, 100의 자리. 그런 다음 그 아래 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 뒤를 보고 숫자가 있으면 올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해요. 그런 다음 그 아래 수를 봤을 때 수가 있으면 올려주고요. 아래 자리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올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20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나요? 얼핏 보면 이 올림이 쉬워 보여요. 하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개념들과 합해지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이 초록색 상자의 개념을 보시고요. 우리가 밑줄 친 부분, 구하려는 자리에 아래 수를 보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바로 올림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 이해하셨으면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올림에 관한 문제는 물건값으로 계산을 하면 제일 쉽게 와닿아요. 그래서 문제가 물건값에 대한 문제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22,800원인 물건을 지폐로 사려고 합니다. 최소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최소한의 지폐는 얼마가 있죠? 그래, 1,000원짜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잔돈은 우리 어떻게 해요? 물건값이 100원이라도 있으면 1,000원짜리를 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먼저 문제 상황 보겠습니다. 물건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문제를 한번 확인했어요. 22,800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번에는 1,000원짜리 지폐로 22,800원인 물건을 사려면 최소한 얼마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요. 물건이 22,800원인데 내가 1,000원짜리로 내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22,000원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 800원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낼 수 없죠. 800원을 내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최소한 물건 값으로 23,000원을 낼 거예요. 그쵸, 여러분? 바로 이 상황이 올림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22,800원을 내야 하는데 나는 1,000원짜리를 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밑에 아래 수를 보니까 숫자가 있어요. 있으면 최소한 나는 23,000원을 내야 됩니다. 따라서 22,800원인 물건을 사기에는 22,000원은 부족해요. 그래서 최소 23,0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상황을 수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폐 아니고요. 돈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볼게요. 22,800을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그래요.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예요. 1, 10, 100, 1000 바로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고요. 그 아래 숫자를 보니 800이에요. 숫자가 있어요. 그럼 이 있는 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올려주셔야 돼요. 2에서 하나를 올린 23,000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원을 빼고 계산을 했어요. 여러분들 22,800원이라 그러면 지폐가 금방 떠오를 거예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원만 빼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문제예요.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자릿수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 아래에 숫자를 봅니다. 숫자가 있으면 하나만 올려주면 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예전에 선생님이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요.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 뒤에다가 원만 붙이면 문제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원을 뺐더니 문제를 다 틀리는 거예요. 그 선생님 그때 그 친구가 한편으로는 수학을 너무 어려워해서 마음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 문제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돈으로 계산을 하면 엄청 계산을 잘하는데 원이라는 글자만 빼면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똑같은 문제라는 거 알고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자, 올림.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려는 자리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아래 숫자를 봅니다. 숫자가 있으면 하나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바뀌지가 않아요.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 어디에 있었죠? 그래요. 초록색 상자 안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쵸?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먼저 가격으로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10,000원짜리 지폐예요. 10,000원짜리 지폐로 22,800원인 물건을 사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얼마 내야 되죠? 20,000원 내면 이 물건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30,000원은 내야지만이 이 물건을 사고 거스름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최소한 내가 필요한 금액은 30,0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금방 계산되죠? 한번 볼게요. 22,800원을 내야 하는데 10,000원짜리 지폐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남아있는 2,800원도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2,800원을 10,000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30,000원을 내야지만이 최소한 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원을 빼고 얘기해 볼게요. 똑같은 문제예요. 22,800을 올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그래요. 구하는 거. 만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은 올림을 하래요. 올림 보겠습니다. 1, 10, 100, 1000만.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숫자 밑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칠게요. 그리고 그 뒤를 이렇게 선을 그어 볼게요. 선을 그은 그 밑에 뒤에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를 올려서 적어줍니다. 얼마가 되죠? 그래요. 바로 3만이 됩니다. 한 번만 이해해서 연습해보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까지 나타낼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가끔 어떤 문제들은요, 헷갈리게 하려고 많은 자리까지 나타내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밑줄을 쳐주시면은요, 그 다음 수가 있으면 하나를 올려준다 라는 초록색 상자에 들어있던 개념은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수에 대한 게 나왔네요. 소수의 올림도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소수를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소수 한번 볼게요. 소수는요, 이렇게 1이 아니에요. 1이 아닌 수. 그쵸? 1보다 작은 수들이에요. 2보다 작은 수를 10등분을 한 것 중에 1이라면 10분의 1이 되겠죠. 이런 분수를 우리가 0.1로 약속했어요. 그쵸? 아니면 100으로 나눈 것 중에 1이에요. 그럼 이거는 0.01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1이 아닌 수, 자연에 있는 1이 아닌 수를 우리가 등분을 하는데 등분을 할 때 2등분, 3등분, 4등분이 아니라 바로 10등분, 100등분 이런 식으로 10의 자리, 100의 자리 나타낸 것처럼 1이 안 되는 수 뒤쪽으로 1보다 작은 수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분수 친구인 소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수를 한번 보면은요. 1.236이라고 하는 수는 1보다는 커요. 그쵸? 그런데 2는 안 되는 수예요. 1과 2 사이에 수많은 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 1에서 2 사이를 열등분한 것 중에 두 칸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는 100등분한 것 중에 3, 6은요. 1000등분한 것 중에 6이에요. 따라서 소수를 기준으로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이렇게 가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소수 첫째 자리가 가장 큰 수라는 거예요. 둘째 자리, 셋째 자리로 갈수록 점점 0에 가까운 수가 된다는 거죠. 1.236이라고 하는 수는요. 1보다는 큰 수예요. 하지만 2보다는 작은 수예요. 앞에 자연수를 봤을 때 소수 첫째 자리까지 봤을 때 1.236은 1.2보다는 큰 수예요. 하지만 1.3보다는 작은 수예요. 이번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볼게요. 1.236은 1.23보다는 큰 수예요. 하지만 1.24보다는 작은 수가 되겠죠. 이렇게 1.236이라고 하는 수는 1과 2 사이에 있는 수지만 그것들을 조금 더 나눠보면 이렇게 이 구간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236을 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네요. 똑같아요. 초록색에 있는 상자의 개념.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나타내려고 하는 자릿수를 봅니다. 나타내려고 하는 자릿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해요. 그렇다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해요. 나타내는 수 아래를 봅니다. 아래에 숫자가 있네요. 숫자가 있으니 하나를 올려주면 됩니다. 따라서 1.236을 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1.3이 됩니다. 한번 더 알아볼게요. 8.705를 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이번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예요. 소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그래요.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 밑에 밑줄을 긋고요. 그 다음에 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5가 있네요. 숫자가 있으면 하나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0에서 1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7, 1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수도 똑같아요. 방법은 나타내려고 하는 자릿수를 먼저 알아본다. 이렇게 밑줄을 긋고 그 뒤에 있는 숫자를 보고 숫자가 있으면 하나를 올려준다. 개념은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 보겠습니다. 5.51을 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그래서 수학 문제는요. 한 글자 한 글자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올림을 할 거고요.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자릿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낼 거예요. 자,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하는 수의 밑줄을 긋고요. 그 뒤에 있는 숫자를 봅니다.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0보다 커요. 그쵸? 있어요. 2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를 올려줍니다.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5.6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볼게요. 3.938을 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그래요.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소수 둘째 자리예요. 소수 둘째 자리, 첫째 자리, 둘째 자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에 이렇게 밑줄을 긋고요. 그 다음에 수들을 봅니다. 수가 8이라고 있네요. 있으면 어떻게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에 1을 올려주면 됩니다. 자,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말해봤나요? 바로 3.94가 되겠죠. 여러분 올림할 수 있겠나요? 우리가 했던 자연수든 소수든 방법이 똑같아요. 자연수나 소수나 다 자릿수를 이용해서 숫자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따라서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가 어디까지 나타내는지만 정확히 알면은 올리는 상황에서 숫자가 있으면 올려준다는 거, 그 개념만 바뀌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림을 이해했다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올림을 할 거고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6,800이 되는 수를 찾아야 된다고 해요. 자,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서 6,800을 만들었대요.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에 밑줄을 긋고요. 그 다음 숫자를 보면 이렇게 무슨 숫자가 있었겠죠. 그래서 올려줬겠죠. 올려준 결과가 6,800이 됐어요. 그럼 이 수는 어떻게 됐길래 6,800이 됐을까요? 숫자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700 봅니다. 10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고요. 그 뒤에를 알아봅니다. 숫자가 0이에요. 0이면 올려줄 게 없겠죠. 6,700은 그대로 6,700이 되겠네요. 두 번째, 6,701.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가 100의 자리이므로 밑줄을 그어주고요. 뒤에 있는 숫자를 볼게요. 0, 1 이렇게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죠? 올려서 1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100의 자리 숫자가 1을 올려주므로 어떻게 나오죠? 그쵸? 6,800이 됩니다. 6,700과 6,701 겨우 하나 차인데 올려주니까 확 달라지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6,733 나타내려고 하는 자릿수에 밑줄을 쳐주시고요. 이렇게 뒤를 보면 33이에요. 숫자가 있어요. 있으면 어떻다? 1을 올려준다. 따라서 이 수도 6,800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6,808 나타내려고 하는 자릿수에 밑줄을 그어주고요. 그 뒤를 보니까 8이 있어요. 8이 있으면 올려주셔야 되죠. 그렇다면 6,808은 올려서 얼마가 되죠? 6,900이 되겠죠. 마지막 6,842, 10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고요. 뒤에 숫자가 있어요. 있으면 올려줍니다. 따라서 6,900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거 몇 번 해보니까 알겠죠? 따라서 6,800을 만드는 수는 여기선 두 개가 있겠네요. 바로 6,701과 6,733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생님 문제 한번 내볼게요. 6,800까지 될 수 있는 수는 뭘까요? 6,701부터 6,800까지가 올려서 6,800을 만드는 수가 되겠네요.
결국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하는데 올려줄 거예요. 그렇다면 6701이나 6800이나 다 같게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올림 상황 이해되나요? 자, 올림 어떻게 한다고요? 중요한 거는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타내려고 하는지 먼저 자리를 안 다음에 그 자리에 밑줄을 쳐요.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숫자를 보는 거예요. 숫자가 있으면 하나를 올려준다.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가 100의 자리다. 그 뒤에 있는 숫자를 보고 숫자가 있으면 1을 올려주고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올림. 무조건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 뒤에가 숫자가 있으면 그게 1이든 아니든 0만 아니면 무조건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나요? 오늘 중요한 개념을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올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익힌 문제로 한 번 더 다져주시길 바래요. 선생님하고 수업을 들으면 마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스스로 한번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고 내가 잘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짚어주셔야 합니다. 5학년 때 새로운 개념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해준다면 앞으로 수학도 여러분들 자신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리마기의 개념을 하나 더 배워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올림을 배웠다면 다음 시간에는 버림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다음 시간의 개념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 오늘 배운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반드시 수익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셔야 합니다. 선생님하고 약속했어요. 다음 시간에 수익 풀이로 만날게요.